기준금리라는 사이클과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사이클과 정확히 맞물려 가고 있고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만한 그런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전세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역전세 난이냐 아니면 역전세 대란이냐,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전 국민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맞죠? 창피합니다. 네. 왜 창피하세요? 아니, 저도 이런 거 하나 네. 놔주셔야죠. 아.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가져가세요. 이거 부동산 클래스잖아요. 경제 네. 읽어주는 남자. 경제 좀, 네. 하나 놔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농담입니다. 네. 또 남기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네. 우리 김강석 그 교수님 모시고서 네. 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네. 개인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러시죠.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그 KB 부동산 네. TV 구독자분들께 혹시 네.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고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에서 시작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 KPMG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을 맡았었고요.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경제 전망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대중적으로 경제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전개될 거다라고 전망을 의견을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럼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 시청자 이익이 되도록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보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슴을 봤다면 여러분이 말을 원하실지라도 사슴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정확한 현상에 대한 진단을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네.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자, 일단 그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는 시즌으로 벌써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럼 글로벌 경제 상반기. 네.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단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좀 가장 쉬운 그리고 아주 가장 제가 근래 봤던 그 표현 중에 가장 멋있었던 표현. 그 이제 OECD에서 썼던 표현인데 6월 달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낼 때 unwind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Unwind. unwinding이라는 뜻이 이제 실타래가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엉켜 있는 거를 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요. 그럼 다 풀리겠죠. 감겨 있는 실타래가 좀 풀리는 과정,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는 과정.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글로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높은 물가가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높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 행보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경제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 이제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점차 끝나가는 구간, 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실타래가 풀려나간다. 근데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았던 게 23년 상반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의 부실이라든가, 여러분 SBB 사태라든가, 우리나라도 새마을금고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금융 부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주택이 쌓이다 보니 부동산 PF발 부실이라든가 긴장감이 고조됐었던 그런 지점이 23년 상반기인데, 하반기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미국도 2%대로 떨어질 수 있고 한국 물가 상승률도 2%대를 유지할 겁니다. 그런 흐름,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했던 그 물가 압력,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에 변곡점을 준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글로벌 경제가 실타래가 좀 풀려나간다, 이렇게 하반기를 보시면 좋겠고, 하반기가 좋은 경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호황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21년, 22년, 23년 보면 L자로 꺾여 들어가거든요. 23년이 안 좋아요. 세계 경제 성장률로는 2.8%, 안 좋아요. 하반기도 안 좋아요. 그러나 상반기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23년하고 24년하고 보면 24년이 23년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2.8, 3.0%.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로 치환을 한다면 3.5%인데 그걸 밑도는 경제니까 어쨌든 23년, 24년 다 안 좋은 경제예요. 좋은 경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 좋은 것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았던 국면을 살포시 지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말씀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그 어떤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저 끝에 지금 빛이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거든요. 보인다라고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되고. 터널 중에서도 막 그래도 빛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예, 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날씨로 따지면은 폭풍이 불고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비는 그쳤어요. 그러나 여전히 목구름은 남아 있어요. 언제라도 비는 올 것 같아요. 정말 위급한 그거는 지나는 느낌. 네네. 그렇게 세계 경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먹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칠 그런 우려는 좀 없나요? 우려는 있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등장할 몇몇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더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성장률을 세계 경제 2.8%, 그리고 24년을 3.0%로 IMF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찌어찌 하면 2.8%도 채 안 되게 갈 수 있거든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엘니뇨, 기상과학자들의 표현은 스트롱 엘니뇨라고 표현하고 언론에서는 그걸 슈퍼 엘니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스트롱 엘니뇨가 찾아올 경우 가능성이 90%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과학자들이. 그게 올 경우 병충해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홍수, 가뭄 피해가 농작물 피해로 와요. 그럼 농산물 가격이 다시 치솟거든요. 그러면 22년처럼 밀, 콩, 옥수수, 식용유 이런 것들, 이런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고물가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식료품 원자재뿐만 아니라 엘니뇨 같은 것들이 찾아오면요, 산에 산사태가 일겠죠. 그럼 광산에 조업이 안 됩니다. 철, 비철, 금속, 광구, 에너지 이런 3대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물가 상승률이 다소 잡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 상승률 정점 우리나라로 치면 6.3% 찍었던 게 22년 7월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6월에 9.1%를 기록했는데 그때가 정확히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역사상 정점이었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을 때 사실 시간적 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물가는 시간적 격차가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로 보면 그 원자재 가격 지수의 흐름하고 상승률의 흐름하고 거의 동행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그때 고점이었을 때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었고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국제 유가도 지금 하향 안정화됐잖아요. 그 작년 이맘때 100달러를 넘었는데 지금 7, 80달러로. 그죠? 근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로 치솟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디스인플레를 가정할 수가 없어요. 다시 고물가 시대로 지연돼요. 그러면 금리 인상 행위를 더 유지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돼요. 그만큼 하방 압력이 더 찾아오겠죠. 그 밖에도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돼가지고 군사적 충돌이 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더 안 좋게만 작용한다면 나름의 빛이 보일 뻔하다가 다시 또 다른 터널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물가를 자극해서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조금 이해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네네. 네, 원래 전망 같은 경우는 몇몇 가지의 전제를 깔고 하고 보통 분기마다 그 전제가 바뀔 경우 수정 전망치를 다시 제시하죠. 모든 국제기구나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의 전제는 슈퍼 엘니뇨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상과학자들은 슈퍼 엘니뇨가 있을 가능성이 90%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몇몇 시나리오를 같이 가정하고 하반기 경제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글로벌 경제 전망은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IMF나 OECD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전망을 그래도 뭐 유지 혹은 약간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오히려 낮췄더라고요. 네. 어떤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우리나라가 유독 안 좋은 이유? 뭐 OECD, 월드뱅크, IMF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들도 국내 경제 성장률을 다 낮춰잡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고 지난 1, 2월 달에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 그리고 각 연구기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다 포함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춰 잡고 있는데 1.4%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뭐 기획재정부마저 1.4%로 하향 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1.6%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 들어서 1.4%로 하향 조정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국제기구나 뭐 연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IB 뱅크들도 마찬가지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향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대외 거래 여건이 급격히 호전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유독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주력 수출 품목들을 쭉 나열해 보면 다 하나같이 내구재나 생산재예요. 그러니까 이 내구재나 생산재는 경기에 매우 민감하죠. 경기 침체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경기 침체 온다고 라면 소비가 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재적 지출은 소비가 줄지 않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찾아올 때 유독 줄이는 품목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잖아요. 그 유독 줄이는 품목이 뭘까요? 다 내구재죠. 또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켜 나갑니다. 금리가 높은 금리 속에서 신산업 굳이 해볼까? 이거 대출해서 그냥 신사업 해볼까? 하는 의지가 꺾이죠. 생산재 설비 투자가 위축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매우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산업 구조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산업 구조는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하고요. 글로벌 경기 호황이 찾아올 때는 더 유독 좋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23년, 24년과 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에는 한국 경제는 더 취약한 구조하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하향 조정이 좀 많고요. 교수님, 지금 미중 디커플링에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최근에 옐런이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예상 외로 중국이 어떤 수출 통제를 또 발표를 했거든요. 보통은 미국이 중국을 가면 이렇게 방문하는 좀 이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방문하는 이유는 소위 양국 간에 드러나 있는 대치 상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관세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양국 간의 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미국에서 원하는 무언가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러 갔겠죠. 그게 뭘까요? 뭐 한간에는 뭐 미국 국채를 좀 사줘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추론일 수 있겠죠. 가능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방부 장관이 간 것도 아니고 뭐 에너지부 장관이 간 것도 아닙니다. 과기나 뭐 산업부 장관이 간 것도 아니고 재무부 장관이 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머지가 대치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풀 수는 없거든요. 전화번호를 차단했으면 네. 전화번호는 일단 서로 차단하지 않는 것부터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대치 상태의 문제, 네. 수출 규제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먼저 풀고요. 그것까지 합의점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도 좀 사줘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미국이 알의를 했었죠. 상반기에. 결국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에 합의에 이른 거죠. 그럼 부채 한도만 상향 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채를 더 끌어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고 국채를 발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계속 부채 매입 규모를 오히려 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고서는 이걸 사줄 만한 뭐 큰 국가가 많지 않아요. 뭐 일본이 많이 사준 상태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중국이 그동안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다시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장벽들을 좀 허물고 그 다음에 국채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속내도 분명히 얘기하러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장벽마저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를 사달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지 않았을까? 시진핑도 못 만나고 온 걸로.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옐렌급이 갔으면 작은 소기의 성과라도 이루어서 우리 이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마이크론 제품은 사주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뭔가가 기사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좁힐 수 없는 이견의 격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더 악화일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들고요. 급한 상황은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옐런이 간 거 보면 미국이 조금 더 급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이 간 거죠. 네. 근데 또 네. 지금 중국의 최근 경제 성장률을 보면 7%대가 안 나왔단 말이죠. 네. 지금 뭐 굉장히 거의 0% 기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보다 뭐 리오프닝 효과가 없어서 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중국도 내심으로 뭔가 미국과 손을 잡아서 다시 한번 조금 경제 부흥을 좀 일으키고 싶은 내재적인 욕구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도 있어야 되지만 군사학이나 지정학적 관점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시나리오라서 뭐가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은 그냥 영원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그 비호의적 감정이 갈수록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을 이끄는 리더십은 미국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굳이 따지면 헤아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헤아린 정치인이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국민이 중국을 싫어하는데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 중국과 싸우는 모습을 또 강하게 잘 중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 다 미중 패권 전쟁을 완화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른 거죠. 트럼프는 1대1로 싸우는 방식을 선택한 거고요. 바이든은 다대다로 싸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니까 한국으로서는 조금 편했는데 다대다로 싸우니까 우리는 그냥 어느 편에 분명히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우방국과 중국 우방국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의 미중 패권 전쟁은 한국으로서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미중 패권 전쟁은 영원하지만 그 싸움에 격화된 그 정도는 뭐 해나 시점마다 달라요. 근데 통상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되는 흐름은 늘 나타났어요. 내년 뭐 내년에 대선이죠. 대선이 네. 있기 때문에 역시 바이든으로서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렇게 강하게 압도하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될 때 그때 정권 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감 갖고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하지만 동시에 챙기고 싶은 건 있겠죠. 미국 경제 그 자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옐렌이 가서 합의점은 합의점대로 도출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국채도 사고 그러다가 또 공격할 건 공격하고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하반기에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다소 군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걸 지금 가정하진 않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한국 경제로서는 더 힘들어진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론 제품을 쓰지 않겠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제품을 쓰지 않아도 크게 흔들릴 일 없으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중이 작고요. 한정된 영역에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국이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맹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군사 안보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공급 구조라든가 혹은 뭐 수출입 이런 관점에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하시고 그렇게 격화될 경우 상반기는 극단적인 저니까 상극저하저의 흐름인데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만 좋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반기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또 그것에 맞게 대비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미중에 대한 어떤 패권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예.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전략적 모호성이죠. 이름은 사실 번지르르 하지만 양다리? 양다리죠. 네.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선택을 강요받게 예, 수학적으로는 안 될 수밖에 됩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기업 경영이라는 관점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외교 기술이죠. 그래서 외교를 우리는 예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네. 외교 정책을 정말 예술의 경지로 이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지위는 유지하되 중국과의 어떤 경제 교류에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노력은 외교적 기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교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충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외교적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부실도 많죠. 우리나라만의 부실 중에 하나가 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었다가 지금 최근엔 줄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특히 중소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실제 도산하는 폐업하는 그런 건설사들이 쭉 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또 금융부실을 떠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죠. 결과적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미분양주택과 부동산 PF발, 금융부실이 상대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이런 경기 침체 압력을 더 가져다주는 형국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한국의 대내외 여건이 지금 뭐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조금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대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금융 불안, 금융권 지금 굉장히 연체율이 지금 높아져 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제가 조금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결국에는 뭐 사이클이니까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는 순간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세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1.4% 성장률이 우리가 근래 경험했던 경제 중에 4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 위기라는 단어는 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때, 역성장할 때를 가리켜요. 1980년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1.7% 역성장했죠. 1997, 8년에도 IMF 외환위기 왔죠. 그때 우리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은 면했어요. 0.8% 성장했어요. 근데 위기라고 우리는 규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때 우리 경제 마이너스 0.7%니까 역성장했죠.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1.4%는 가장 낮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 침체에 정의를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걸 경기 침체라고 하죠. 근데 1.4% 성장하는데 24년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2.1% 정도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23년 지독히 어려운데 24년은 그나마 낫다. 근데 23년 연중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구분해 보면 상반기가 유독 어려웠어요. 0.8% 성장. 그러니까 거의 23년 상반기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랑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안 좋았고요. 상반기가 0.8, 0.9에서 하반기가 약 1.8%. 요 정도로 상반기보다는 나아요. 근데 하반기도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걸 밑도는 경제니까 여전히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다. 좋아진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부족하지만 24년도 여전히 안 좋은 경제 맞아요. 2% 잠재 성장률 수준이니까 안 좋은 경제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았던 구간은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죠.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나 경기라는 판단을 했을 때 변곡점. 그런 면에서는 다소 희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실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경제 전망은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네. 어려운데 우리가 자산 시장을 보면 개인이 네. 결국에는 자산 시장에서 뭔가 재테크를 통해서 좀 부를 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좀 있잖아요. 네. 노동 소득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약간 좀 돌이켜 보면 예. 오히려 상반기에 주식이라든지 예. 부동산이 일단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온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 상황과 어떤 이런 자산 시장의 약간 미스매치? 예. 이런 것들이 개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너무 옳을까요?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음. 그 미스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exactly Exactly? 매칭. 정확한 매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정말요? 왜 그러냐면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의 바닥은 23년 상반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주가의 바닥은 22년 하반기입니다. 22년 10월이에요. 6개월 선행. 예, 원래 선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행에서 exactly 매칭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선행성, 선반영이라는 주식시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확하게 그 경기 사이클과 또 금리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이 정확하게 매칭돼서 놀라울 만큼. 저도 매년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22년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22년 한 해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우리 KB금융그룹 입장에서는 KB증권에선 싫어하죠. 근데 KB 손해보험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이해하시죠? 보험 이제 금액이 그렇죠. 들어니까. 은행도 좋아하시고요. 왜냐하면 저축하시라고 했거든요. 실제 22년 안에 은행과 보험사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저를 안 좋아했죠. 네, 그래도 잘 맞추셨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말씀처럼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작년에 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다라는 말씀은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그 22년 10월이 저점 맞고요. 경기의 바닥은 23년,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6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서도 6월이 가장 안 좋았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봤을 때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상이 있더라도 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준금리의 정점으로부터도 약 6개월 정도 선행해서 23년 2분기가 기준금리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인 거. 그럼 이제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은 주식이랑 기준금리랑 어떤 관계가 좀 그것도 있나요? 명확하게 매칭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아직 안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내려가는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고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주택 가격을 말씀드릴 때 가장 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저의 전망의 대상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아니고 우리 차장님 집값이 아니고 제 집값이 아니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저는 종속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전망하는 거죠. 이 종속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 측, 공급 측 각종 요인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을 봤을 때 아직도 0을 회복하지 않았죠. 여전히 0 밑에 있죠. 마이너스 등락률이에요. 그럼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실거래가로 보지 않고요. 평균 매매 가격 등락률로 보고 있고요. 이 값이 0을 통과하는 구간이 바닥이죠. 그 바닥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시장은 미국 기준금리에 더 영향을 받고요. 부동산 시장은 한국 기준금리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럼 한국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22년 당시에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 22년 10월 즈음부터는 대략 23년 5, 6월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 끝자락 이게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지금은 또 스탠스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주가의 바닥이구나, 돈을 주식시장에 넣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니까, 그러면 4연속이라고 본다면 대략 한 5, 6개월 전부터 기준금리가 동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아직 바닥이 안 온 거죠. 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기준금리라는 사이클과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사이클과 정확히 맞물려 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이 거시경제의 각종 변수랑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바퀴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죠.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만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각종 거시경제 변수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이 변수가 같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좀 가정해 보면 기준금리로부터 4연속 동결 이 순간까지 후행해서 계속 조정받고 있고 반등의 시점을 저는 하반기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0을 통과하는 구간이 좀 조심스럽지만 7월 말이나 8월 초중반 이 안에 통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과 정확히 6개월 정도 후행해서 맞물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사이클과도 살짝 살포시 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경제가 지독히 안 좋았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성장률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정도가 경기 사이클의 변곡점에 해당돼요. 부동산 시장도 0을 통과하는 변곡점, 계속 마이너스 구간, 마이너스 0.48%까지 찍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04%까지 올라왔습니다. 0을 통과하진 못했어요. 이게 0을 통과하는 구간과 약 1, 2개월 정도의 경기 사이클과 격차를 두고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스매치가 아니라 정확히 매칭인 거죠. 정확하게 지금 경제 상황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있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이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뒤, 1년 뒤에 전망을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반등을 그럼 했고 이제 할 예정인데 그럼 이 반등이 이 고점 대비 어느 수준까지 얼마 동안 지속이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고점을 21년 말, 22년 초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고점까지는 하반기 내에 도래하진 않죠. 상승 반전은 할 수 있지만 강한 상승세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거시 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만한 그런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지라도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경기가 바닥짓고 변곡점을 맞이해서 완만한 회복을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기는 안 좋죠.
그 밖에 다른 변수들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뚜렷한 어떤 큰 압력은 없습니다. 상승 압력은. 근데 정책적으로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고요. 다만 또 하방 압력도 여전히 존재해요. 역전세난이라는 거대한 하방 압력이 있고요. 그 밖에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금융부실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 하방 압력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강한 상승으로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요. 역전세난 부분도 많이들 좀 우려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역전세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역전세 난이냐 아니면 역전세 대란이냐 이렇게 판단할 때 대란이 온다라고 가정하시는 그런 입장,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전세 가격의 고점과 전세 가격의 저점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조차도 하반기 중에 상승 전환합니다. 매매 가격 등락률과 전세 가격 등락률이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전세 가격이 조금 먼저 움직입니다. 그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신다면 전세 가격도 가장 낮았을 때의 지점과 높았을 때의 지점과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 맞습니다만 이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나름 반등해서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역전세난이 오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역전세난조차도 뭐 이 DSR 규제 완화라든가 이 정부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는 또 다른 주제예요. 이 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누군가에게 집을 팔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고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 아니냐? 유리한 정책 맞죠. 그러나 지금 이 DSR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세입자가 돈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해야 할 정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입자들이 보증금 못 받고 전세 사기 당하고 하는 것을 원한다는 뜻인가요? 그죠? 항상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점이 있을지라도 양극화나 혹은 갭 투자자들을 위한 다소 위한 정책일지라도 이런 역전세 대란의 피해는 1차원적으로 세입자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런 대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균열을 만드는 거 아니냐, 향후에 뭐 2차 하락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지라도 일단 내일 시험이면 오늘 건강을 해칠지라도 다이어트에는 방해가 될지라도 어쨌든 라면 한 그릇 더 먹고 밤새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부작용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매매 가격을 급격히 또 하락시키는 전세 대란, 역전세난이 주는 하방 압력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또 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 봤을 때 매매 가격 등락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한 상승세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하락세는 면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너무 좀 빠른 질문일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결국에는 주식, 부동산 그리고 전세 대책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뭐 경제 하반 정책 방향에서 말씀했었던 어떤 DSR 완화를 통해서 역전세난을 좀 막아주는 게 결국에는 매매 가격 상승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정책적인 어떤 거시경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 조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다라고까지 제가 이해를 좀 했고요. 그럼 그 사이클이 지금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다시 최고점으로 가는 데까지 한 우리가 몇 년 정도를 좀 지켜보면 될까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그 경제 전망을 지금까지 뭐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그 경제 전망은 항상 1년 후에 대한 전망이고요.
물론 그 1년 후도 여러 가지 전제가 바뀌면서 수정 전망할 때가 많기 때문에 2, 3년 후의 미래를 저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럴 역량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향후 1년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1년 매매 가격 등락률의 결정적 요인을 주는 그 선행지표격들이 있는데 그 선행지표격들이 1년 전망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3년을 제가 전망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제가 불가능하고 저로서는 더 훌륭한 인물들이 그런 전망을 잘 해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23년 그리고 24년 상반기까지만을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매우 완만한 상승 국면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거나 과도한 어떤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럴 준비가 안 되거나 또 무리한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장만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제 주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하방 압력도 충분하고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상승세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강한 금리를 가지고 약한 상승세에 편입될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전망을 통해서 너무 무리하게 집을 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급격한 하락은 지금 약간 피했으니 그래도 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저는 매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yes, no로 답변한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고물가 시대잖아요. 고금리 시대예요. 현금을 들고 있는 과정은 쉽게 말하면 작년에도 10,000원이 있었고 올해도 10,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10,000원으로 삼계탕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10,000원으로 삼계탕을 못 사 먹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들고 있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계탕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집 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년에 갖고 계셨던 5억이 올해 갖고 있는 똑같은 5억이라 하더라도 그럼 명목 가치가 같은 거죠. 실질 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완만한 상승세에도 무리한 대출에 의존해서 뭐 빚 갚는데 허덕이거나 상환 가능성이 떨어져서 뭐 연체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하락 국면을 마감하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구간에는 정확히 내 집 마련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이 대답을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원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혼란스러우다 보니까 뭐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또 서로 다른 의견을 또 얘기해 주시다 보니까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언젠지가 좀 궁금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면 교수님 말씀으로는 긴축의 끝자락이기에 현금보다는 현물을 들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정확하십니다. 이해를 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변곡점인데요. 23년 하반기를 놓고 보면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행보가 끝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위 라스트 댄스가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그만큼 이제 긴축적 통화정책 행보가 그렇게 가혹했던 그게 끝나가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24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듯이 그러면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그 과정, 과도기, 변곡점이죠. 그러니까 경기라는 측면이나 금리라는 측면이나 어떤 것을 봐도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라는 관점에서도 22년, 23년 상반기까지 내내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는데 플러스로 전환되는 변곡점 구간이
23년 하반기에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변곡점의 모습은 이 가격 등락률만 그런 게 아니라 미분양 주택 건수도 이미 7만 5천 호를 찍고 7만 5천 호, 7만 5천 호, 7만 3천 호, 또 7만 2천 호, 6만 8천 호대까지 이렇게 미분양 주택 건수도 정점 찍고 해소되고 있는 모습. 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은 정확히 그 미분양 주택 건수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격 등락률의 흐름하고 매우 면밀히 유사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입니다. 부동산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이나 상승을 전망하시는 분이나 모두가 일관되게 뭐를 보려면 미분양 주택을 봐라.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고 해소되고 있는 게 팩트잖아요. 근데 해소되고 있는 현상을 놓고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여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으면 낮은 분양률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건설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사 입장에서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을 쏟아부을까요? 못하죠. 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다시 쌓일까요?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인 채로 유지가 되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더 쌓이고요. 연체율은 더 올라가고요. 대규모 금융 부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이게 정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정책의 효과가 미분양 주택 건수로 어떻게 나타날까를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도 정점 찍고 떨어지죠. 정말 수요가 반등하는가? 수요도 반등합니다. 제가 계속 꾸준히 확인하고 있는 지표가 매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가 정확히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게 100을 통과하는 순간 오늘의 집값보다 내년 이맘때의 집값이 더 올라가 있다라는 국민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국민 스스로의 전망이거든요. 이 값도 100을 통과했습니다. 22년 10월 정도가 바닥이고요. 계속 100 밑에서 올라가고만 있다가 100을 통과하는 구간. 근데 저는 이제 작년 10월에도 전망서를 낼 때 말씀드렸던 것이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0을 통과하는 구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0을 통과하는 구간,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까지 찍었지만 6만 5천 호 수준으로 떨어지는 구간, 그 위험선이니까요. 이 구간이 거의 만날 것이다라고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너무 제가 전망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스스로 좀 놀랐거든요. 너무나 맞아서. 그래도 한 2, 3개월 격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격차가 한 달 내로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주택가격 역시 반등하는 흐름은 나타날 것이고 하반기에 다만 반등세가 매우 강하긴 어렵다. 매우 지지부진한 완만한 회복세가 전전될 것이다. 물론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완전히 천차만별의 특징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탈동조화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실제 지금 뭐 세종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서울에서도 송파, 강남, 종로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9주, 10주 전부터 반등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그런 몇 개 구가 아닌 한 6, 7개 구가 아닌 나머지 구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지역별로 회복되는 수순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제각각 다르실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거주 유형, 빌라냐 아파트냐 일반 단독주택이냐 다 제각각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전국 평균 가격인 거고 그것의 기준에서 나의 집값은 어느 지점에 와 있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한번 현실을 잠깐 보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이미 지역 간 차별화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까지 가고 있고 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는 뭐 엄청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수님 개인적으로 주식 부동산 중에서 어떤 투자를 좀 선호하세요? 실제 제 책에다가 말씀드렸던 걸 뭐 저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22년 한 해는 현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현금을 갖고 있었고요. 굳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길 원하신다면 22년 한 해 특히 상반기까지는 원자재 사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라.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6, 7월이었고요. 그때까지는 원유 선물 ETF라든가 철, 비철금속,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각종 구리 포함해서 비철금속 ETF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6, 7월까지. 그리고 6, 7월 지나면서 다 정리해서 뭐 저도 전액 현금으로 들고 있었고 23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다고 제가 전망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부동산 매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유형인가요? 지금 저는 이제 소유할 것을 아파트 형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 비교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합상가 혹은 뭐 빌딩 어떤 유형을 좀 보세요? 뭐 자산 규모가 뭐 크진 않기 때문에 중소형 상가를 중소형 상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네네. 뭐 아파트도 괜찮고요. 중소형 상가도 괜찮은데 뭐 그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적은 게 아닌데요, 중소형 상가는. 소형 상가입니다. 네. 소형 꼬마 상가. 네네. 예. 그러니까 아예 통으로 그냥 그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고 싶죠. 네네. 근데 물론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행의 힘을 빌려서 네네. 그럼 같이 사야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 그 건물이 주는 수익성 그리고 그 가치의 상승률 같이 고려하면 은행 금리보다 수익성과 가치 상승폭이 더 크다고 가정한다면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아닌 게 아니라 그 금리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수익성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 건물이 혹은 그 부동산이 가치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은 이건 금리도 높은 부담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하거든요. 그 기회비용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회비용이 높아지니까 과감하게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는 그 자체로도 마이너스 하락률이지만 이 금리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강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없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정점 찍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마치 정부가 라면 가격 잡듯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전세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반등하지 않도록 통제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금융사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좀 그런 압력이 좀 있죠. 네. 엄청나죠. 네. 다른 시중금리 전체, 신용대출금리라든가 시중금리는 반등할지라도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이런 부동산 성격의 금리는 통제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이미 22년 10월, 11월이 정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같이 가늠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반기에 그런 부동산 투자로 모든 걸 전환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리츠? 리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제 현금을 부동산으로 옮길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점을 지금 좀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보고 계신 지역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공개하기가 네. 그럼 따로 이따 여기 끝나고 보이는 만나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요? 예. 네. 여의도랍니다, 여러분. 여의도 아닙니다. 여의도 말고 저기 네네. 보이는군요. 김포, 상암, 일산까지 다 보이죠? 네네네. 보이는 맞습니다.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역시 아직 덜 오른 지역이랍니다, 여러분. 네. 역시 투자를 잘 하시니까 아마 좋은 결정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KB 구독자분들께
어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재테크는 자산 배분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뭐 부동산 잘하는 사람 부동산, 주식 잘하는 주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본인의 자산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대를 규명하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구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낮은 금리의 시대일 때는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안 되죠. 죄송하지만. 그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으로 돈을 옮겨야 됩니다. 자산가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반대로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기, 이때는 자산가들이 돈을 은행으로 다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주가도 조정받고 부동산 매매 가격도 조정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야 되겠죠. 말 그대로 은행에 저축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 변곡점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또 적극적으로 자산시장 중에 어떤 자산시장, 뭐 어떤 자본시장, 그쪽으로 돈을 옮길까를 준비하고 채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화의 시대인가, 긴축의 시대인가, 그것으로 건너가는 변곡점 구간인가, 이런 것을 구분하시면서 그 시대에 걸맞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시면 됩니다. 2022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는 강한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하지 마세요, 부동산 사지 마세요, 저축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걸맞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보시고 시대를 구분하라라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 많이 갖고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아, 네. 그럼 변곡점마다 좀 저희 KB부동산에 나와주셔서 또 저희 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작가님이 아마 저 안 네. 오면은 네. 더 안 좋은 네. 별칭을 불러주실 것 같아서 네. 저한테 네. 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네. 네. 아, 오늘 그 저희 김강석 교수님 모시고서 세계 경제 전망에서부터 자산 관리 전략까지 정말 소중한 그런 말씀 좀 들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